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김태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엄마 박영희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매일 찍혀 있던 건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9월의 선선한 바람이 거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려왔어요. 저는 회계법인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새엄마가 급하게 나가시면서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가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뜨면서 진동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드리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떠 있던 사진 하나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건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입으시던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늘 쓰시던 안경을 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진 하단에 찍힌 날짜였어요. 2024년 9월 12일, 바로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오래된 사진이 잘못 저장된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나 호기심이 일어나 사진첩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9월 11일, 9월 10일, 9월 9일. 매일매일 날짜가 찍힌 아버지의 사진들이 끝없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의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날은 웃고 계시고 어떤 날은 진지한 표정이셨죠. 또 어떤 날은 뭔가를 말씀하시는 듯한 입모양을 하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든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뻣뻣해지면서 마치 얼음장 속에 던져진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거실에 따뜻했던 공기마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죠.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의 배경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그날의 신문이 함께 찍혀 있었고 또 어떤 사진에는 계절에 맞는 꽃이나 나무들이 배경에 보였어요.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계신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옛날 사진을 다시 찍은 것 같지 않았어요. 매번 다른 각도에서 다른 표정으로 마치 누군가와 실제로 대화하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최근 사진일수록 아버지의 미소가 더 자연스럽고 생생해 보였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엄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마치 북처럼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오셔서 휴대폰을 집어드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새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당황스러운 기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비밀이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사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새엄마는 왜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올 때까지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엄마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매일 밤 새엄마의 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비로운 사진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엄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 박영희는 원래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밤마다 방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렸고 때로는 작은 신음소리나 한숨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새엄마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새엄마는 벌써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었죠. 조심스럽게 귀를 문에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그때 들린 소리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새엄마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로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새엄마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신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 김지혜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혜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사람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민감했거든요. 지혜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고 계실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예상보다 깊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새엄마를 관찰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새엄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어요. 가끔씩 허공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짓기도 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 새엄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새엄마의 방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되자 또다시 새엄마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자 새엄마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깐의 정적 후에 다시 대답하시는 듯한 소리가 들렸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새엄마가 가끔씩 웃으시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방 안에는 분명히 새엄마 혼자만 계실 텐데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시면서 정말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손짓을 하시기도 했어요. 마치 화상통화를 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저는 급하게 물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과연 새엄마는 누구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그 휴대폰 속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새엄마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장 동료인 이현우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우 형은 저보다 10년 선배로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조언도 항상 현실적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현우 형이 먼저 제 표정이 좋지 않다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셔서 용기를 내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현우 형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놀란 표정을 지으시긴 했지만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죠. 혹시 새어머니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또는 정말로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엄마가 외출하시는 시간을 틈타서 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마침 금요일 오후에 새엄마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평소 장 보러 나가시면 최소 1시간은 걸리셔서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엄마의 방에 들어가자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향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치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에서 나는 그런 특별한 냄새였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안경, 그리고 몇 장의 옛날 사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평범한 유품들이었죠.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새엄마의 필체로 매일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일기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치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새엄마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각 날짜마다 사진을 찍었다는 기록도 함께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표정의 사진을 찍었고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노트를 제대로 읽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새엄마의 상상 속 이야기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엄마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제가 방에 들어간 걸 눈치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새엄마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고 가끔씩 허공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또다시 새엄마 방에서 그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용기를 내어 문 앞에서 오랫동안 들어보았습니다. 새엄마는 정말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가끔씩 웃음소리도 들렸고 때로는 슬픈 듯한 한숨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과 재회한 것처럼 다정하고 그리운 목소리 톤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내일은 지혜의 동료 교사 중에서 심리 상담을 전공한 최은정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새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사진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토요일 오전 저는 아내 지혜와 함께 그녀의 동료인 최은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은정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하시면서 심리학 석사 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나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은정 선생님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셨지만 전문가다운 침착함으로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은정 선생님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새엄마가 심한 애도 장애를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상실이나 죄책감이 있을 경우 현실 부정이나 환상 체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문제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혹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정 선생님은 섣불리 개입하지 말고 먼저 새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를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경비실 앞에서 정병수 경비원과 마주쳤어요. 정 경비원은 60세 정도의 나이에 우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소 주민들과 친근하게 지내시는 분이라 가끔 안부 인사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정 경비원이 저를 보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새엄마께서 밤늦게 혼자 중얼거리며 산책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새엄마가 가끔씩 공중에 대고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혼자서 그러고 계시더라고 하셨어요. 정 경비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새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건 아닌지 가족들이 좀 더 신경 써드리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경비원 말씀을 들으니 더욱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러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새엄마와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 보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새엄마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다고 했죠. 새엄마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리자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엄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고 매일 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정말로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새엄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렸죠. 새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엄마 방에서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그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걱정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구체적인 증거를 찾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오랜 친구인 노승현에게 연락했어요. 승현이는 IT 전문가로 일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사진 분석 같은 일도 하고 있었거든요. 승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제가 진지하게 부탁하자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오후에 승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새엄마는 마침 교회에 가셨어서 집에 없었어요. 승현이는 전문 장비를 가져와서 새엄마 방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평소보다 더 강한 향기가 났어요. 마치 오래된 편지나 앨범에서 나는 그런 특별한 냄새였습니다. 승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승현이는 방 안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새엄마가 평소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자리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USB 메모리 하나와 작은 메모장이었어요. 메모장에는 컴퓨터 관련 용어들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현이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해 보았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고 각 폴더마다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폴더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들과 동영상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파일들의 수정 날짜였습니다. 모두 최근에 편집된 것들이었거든요. 승현이는 몇 개 파일을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원본 파일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을 정교하게 편집해서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배경을 바꾸고 소품을 추가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표정까지 미묘하게 수정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승현이는 이건 상당한 수준의 사진 편집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어요.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복잡하다고 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엄마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신 거였어요. 승현이는 급하게 USB를 빼고 노트북을 정리했습니다. 새엄마는 저희를 보시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친구가 컴퓨터 문제로 도움을 주러 왔다고 둘러댔지만 새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워 하시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승현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새엄마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엄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고 가끔씩 제 눈치를 살피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엄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엄마 방에서는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대화 소리 대신 작은 신음소리나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새엄마는 아버지의 사진들을 정교하게 편집해서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만들고 계셨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그 정교한 편집 기술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 걸까요? 혹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새엄마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의 그 사진들과 어제 발견한 편집 파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승연이에게 연락해서 추가로 분석한 결과를 들어보았습니다. 승연이는 어젯밤 늦게까지 그 파일들을 자세히 분석해 봤다고 했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집 기술이 전문가 수준이라는 건 맞지만 사용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일반인도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였어요. 다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편집 작업이 혼자서 이루어진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작업에 참여한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승연이는 혹시 새엄마가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이런 편집 작업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혹시 새엄마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진관 사장 오성민 씨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요즘은 디지털 편집 작업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새엄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진 편집 작업을 의뢰하신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오 사장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몇 달 전부터 새엄마가 종종 오셔서 옛날 사진들을 가져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원 작업인 줄 알았는데 점점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더라고 하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옛날 사진 속 인물을 다른 배경에 합성하는 작업을 요청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인물이 최근에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오 사장님은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고객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작업을 해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요청하시는 작업들이 너무 정교하고 복잡해져서 부담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사진들을 편집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새엄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셨고 제가 들어와도 평소처럼 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새엄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씩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시선에서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 새엄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소처럼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를 뒤지거나 정리하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새엄마가 제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늦게 새엄마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뭔가 급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새엄마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았어요. 화요일 아침, 새엄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급하게 나가셨어요. 표정도 심각해 보이셨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계속 새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오후에 현우 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우 형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가족 간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은정 선생님께도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씀드리니 내일이라도 새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셨어요.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장미자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빠른 분으로 유명했어요. 평소엔 별로 반가운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다른 의미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장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새엄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늦게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다니신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죽은 남편과 대화한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 이웃들이 새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수근거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 아주머니께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새엄마는 단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실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아주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새엄마는 안 계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밤 8시쯤 되어서야 새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셨고 뭔가 큰 일을 치르고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새엄마께 어디 다녀오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새엄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고 하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새엄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어요.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빠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새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았어요. 최근에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고 혹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새엄마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리자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엄마가 눈물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고 매일 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새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내일 함께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새엄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여전히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새엄마 방에서는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정리하거나 치우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 상담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수요일 오전 저는 새엄마와 함께 은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심리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새엄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고 가끔씩 불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상담센터에서 만난 한소영 상담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습니다. 특히 애도 장애와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처음 30분은 새엄마 혼자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새엄마가 진실을 말씀하실까 걱정되었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한소영 상담사가 저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상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새엄마가 상당한 수준의 애도 장애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충분히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매우 크다고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새엄마가 현실 부정 상태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남편분이 아직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심지어 매일 남편분과 대화를 나눈다고 믿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사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더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즉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새엄마가 단순히 환상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새엄마가 매일 남편분의 사진을 찍고 있다고 고백하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마치 남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 사진들을 찍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사에게 제가 발견한 편집된 사진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상담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셨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새엄마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사 말이 맞다고 자신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완전히 잃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손을 잡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새엄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정리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새엄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손에는 그 유명한 USB 메모리와 휴대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걸 고백하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을 편집해서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고 믿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엄마를 꽉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새엄마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몇 달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없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에서 사진 편집 서비스를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을 복원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정교한 작업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새엄마는 매일 밤 편집된 사진들을 보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에 대고 실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새엄마 혼자서는 그렇게 정교한 편집 작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주셨는지 말이에요. 새엄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아버지의 형님인 박철민 씨가 처음에 이 일을 제안하셨다는 거였어요. 철민 씨는 새엄마보다 먼저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민 씨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철민 씨는 새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새엄마는 씁쓸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철민 씨는 형님의 재산 중 일부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새엄마에게 상속하셨거든요. 철민 씨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새엄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새엄마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새엄마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잖아요. 새엄마는 최근에 와서야 철민 씨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러 갔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병수 경비원이 서 계셨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셨습니다. 정 경비원은 죄송하다면서도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낮에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는 새엄마의 정신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밤에 혼자 중얼거리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 경비원은 그 남자가 철민 씨와 함께 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엄마를 보았어요.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정 경비원이 돌아가신 후 새엄마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엄마를 달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철민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새엄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목요일 아침 일찍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명은 5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캐주얼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 입은 남자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박철민 씨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는 사설 탐정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박철민 씨가 새엄마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 조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새엄마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만약 법적인 문제라면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이미 여러 증거를 수집했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새엄마가 죽은 남편과 대화한다고 믿고 있고 매일 밤 환상을 보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경고성 멘트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새엄마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으시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즉시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새엄마를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혜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혜는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줬어요. 새엄마를 달래면서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혜의 제안으로 먼저 변호사를 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소영 상담사에게도 연락해서 새엄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장미자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오늘 아침에 철민 씨 일행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새엄마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알려주셨어요. 더 심각한 건 일부 주민들이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 아주머니는 자신은 새엄마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승현이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온라인에서 새엄마에 대한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군가가 정신 이상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했어요. 새엄마의 이름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파트와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승현이는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어요. 즉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또 다른 차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황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새엄마의 특별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전면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지혜의 지인이 소개해준 김병철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김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저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철민 씨 측의 전략을 분석해 주셨어요. 새엄마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어서 상속을 무효화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에도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하셨어요. 새엄마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낸 철민 씨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이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론 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새엄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소영 상담사가 와서 긴 시간 상담을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새엄마의 정신 상태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단지 배우자 사별로 인한 일시적인 애도 장애일 뿐이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오성민 사진관 사장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철민 씨가 사진관에도 와서 새엄마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고 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 사장님은 철민 씨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하셨어요. 마치 새엄마를 해치려는 의도가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으로 협력하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정병수 경비원도 찾아와 주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철민 씨 측이 CCTV 영상을 요청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정 경비원은 새엄마가 평소에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단지 가끔 산책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정도였는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승현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온라인 악성글의 IP를 추적한 결과 철민 씨와 연관된 곳에서 올렸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측에서도 반격할 수 있는 자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 새엄마는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더 이상 숨기고 도망다니는 것보다 당당하게 맞서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김병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지역 언론사들과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새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셨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사진 편집을 의뢰했고 그것이 철민 씨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소영 상담사도 새엄마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전문적 소견을 발표해 주셨어요. 단순한 애도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철민 씨 측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공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철민 씨의 비정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3장 화해와 치유. 일주일 후 철민 씨 측에서 먼저 화해를 제안해 왔어요. 언론의 비판과 법적 부담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철민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새엄마에 대한 모든 허위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엄마는 철민 씨를 용서해 주셨어요. 가족 간의 다툼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엄마도 변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의 편집된 사진들을 모두 정리하셨어요. 대신 진짜 추억이 담긴 옛날 사진들로 작은 앨범을 만드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새엄마는 완전히 새로운 분이 되셨어요. 정기적인 상담과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새엄마는 이제 아버지와의 추억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새엄마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상처와 그리움을 제대로 치유받을 기회를 얻으셨거든요. 새엄마는 현재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상실의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을 건강하게 치유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진정한 추모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 큰 의미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새엄마의 휴대폰 속 그 신비로운 사진들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에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모습은 절대 편집할 필요가 없는 진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신다면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치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인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